네,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동계올림픽 개막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올림픽 이후 치러질 지방선거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개헌 문제 등 이 올 한 해도 정치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TV가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특별 대담을 통해 올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대담은 이우탁 정치부장 그리고 김재현 정치부 수석 데스크가 함께 진행합니다. 자,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니 뭐 세월을 뭐 거꾸로 드시나요? 이렇게 갈수록 젊어지시고. 그래요? 진심입니까? 예. 아무래도 그 첫 질문은 동계올림픽 관련이 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임시국회 개회 즈음에서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국가적 대사인데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우리 초당적 협력을 하자, 정쟁을 뭐 한번 자제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이 올림픽은 우리 대한민국만의 축제가 아니고 세계 젊은이들의 제전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올림픽 때는 항상 국제적인 평화를 우리가 유지해온 것이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4년마다 동계 혹은 하계 올림픽을 하는 것이죠. 자랑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88년도에 하계 올림픽을 하고 이번에 동계 올림픽을 하게 되었는데 88년도에 하계 올림픽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거든요. 이번 올림픽도 꼭 성공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희망처럼 우리 국회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야 모든 정당에게 정말 올림픽 기간 동안 정쟁을 중단하고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렸죠. 네, 저 올림픽도 관심인데요. 이번에가 북한이 참가하면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진데, 근데 좀 여론이 국내 여론이 좀 호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그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그 구성 문제로 좀 기성세대가 너무 일방주의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좀 반성할 대목인가? 네. 사실은 좀 급하게 서두른 감이 있죠. 왜냐하면 진즉에 단일팀 문제가 타결이 되었으면 충분히 소통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쳤을 텐데 뭐 올림픽 날짜는 정해진 날짜이고 아주 가까운 1월 초에 북한 측에서 단일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 동계올림픽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유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여당, 이게 지금은 야당이죠. 그 정당에서도 단일팀 하자, 같이 참여하자 뭐 이런 주장을 정식으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죠. 국회에서도 그런 결의안을 만들었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작년에는 유엔에서 이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성공적으로 잘 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했고 지난주에는 말이죠. 그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바라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걸 보면 사실은 우리 국내에 국제사회에서도 모두가 그러고 미국도 그러는데 당연히 국내에서도 가능한 한 이견은 줄이고 공감대는 더 넓히는 노력을 통해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힘을 모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고 급하게 이제 단일팀이나 북한의 참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족함이 있었다면 좀 너그럽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 따질 것은 좀 그때 따지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치 이슈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대 국회 최대 과제 개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젠가 의장님께서 이제 결판을 좀 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한 게 기억이 남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예. 어떻게 의장님께서는 개헌안을 정치권에서 합의할 데드라인은 대략 언제쯤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이제 사실 만약에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각 당의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금년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를 하려면 그렇죠. 그래도 뭐 3월 초까지는 합의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원래 각 정당이 모두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개헌을 논의하고 준비해온 게 벌써 10년이 됐거든요. 18대, 19대 각각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헌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했고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벌써 작년 1월 초부터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국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는 지금 충분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쟁점들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원래 작년에 약속한 대로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꼭 그렇게 낙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개헌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라면 역시 그 권력 구조 어떻게 그렇죠. 나누느냐 뭐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그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임제를 좀 지지해 오셨고 그렇지만 그 여의도 보면 좀 대통령 권력 나누자, 분권형 대통령제 아니면은 뭐 내각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조율하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예, 지금 뭐 순수 대통령제하고 또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의원 내각제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정치권에서 의원 내각제에 찬성하는 그런 정당이나 의원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 또 분권형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 대통령 권력을 분산할 것이냐 하는 거에 뭐 정도 차이가 많이 있어서 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떠한 경우든 현재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좀 분산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저는 이론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은 단임이든 중임이든 별 관계가 없다. 대통령 권력이 분산이 되면 뭐 중임을 해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가능하면 이제 올해 재임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기회로 이렇게 그 권력 집중의 문제점을 좀 희석하자 하는 차원에서의 단임제의 성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 정부 형태를 만들 건가는 합의하기에 따라서 이 결정지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이 제일 많죠. 그리고 분권형제를 하는 나라 또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제 그 정부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러 역사적인 그런 게 축적이 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은 직접 뽑고 또 정부 형태는 분권형으로 가는 그런 게 절충하면 그러면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선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그렇죠. 이제 총리를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국회에서 인준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만약에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한다 하면 국회에서 총리를 뽑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총리를 선발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지 말이죠.
또 이제 장관을 제청하는 데 있어서도 현행 헌법도 보면 이제 총리가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대통령이 이제 선택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총리가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의논해서 내각을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총리가 제청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그 재정파 간에 타협을 해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아마 여당이 아마 개헌 의총을 하는 걸로 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뭐 한마디로 좀 빨리 하라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의 90% 정도가 개헌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각 정당이 이미 작년 4월 달에 2018년 6월 달에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랬으면 사실은 진즉에 각 정당의 개헌안이 나왔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야 그걸 토대로 협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그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정파가 여러 정당이죠. 여러 정당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헌안을 하루빨리 확정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옳다. 그런 각 정당의 안이 없는 상태에서 개헌특위를 아무리 운영해 본들 그렇죠. 합의안, 절충안이 나오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각 정당이 개헌안을 자신들의 안을 하루빨리 확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좀 더 좀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뭐 야당이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면은 안 되는 거는 뭐 자명한 이치인데요. 어떻게 좀 여당이 좀 통 크게 양보하실 생각이 있는지, 뭐 가령 그 지방선거 날 말고 8월 15일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연말이라든가 뭐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야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형편은 아니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저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 지금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이미 약속한 내용이고 또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또 이렇게 그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안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논란을 벌여왔으면 그리고 특히 작년 1월 초부터는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20대 국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그런 의제로 이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결판을 낼 때가 된 게 아니냐. 가능하면은 자꾸 늦추는 것보다는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죠. 결판을 내야 할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생각해봐도 벌써 이게 시간이 참 빠른 게 벌써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벌써 8개월 지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장차관 워크숍에서 한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라 이런 분발을 촉구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그동안 8개월 잘한 점이랄까요? 상당히 국민에게 어떤 힘이 됐다는 그런 부분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얘기하시겠습니까? 뭐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그 까다로운 질문은 답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다들 소통을 그래도 잘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정부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좀 어두운 곳이랄까, 약자랄까 이런 곳을 보살피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점이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점이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굳이 좀 문제가 뭐냐 뭐 이런 걸 한번 챙겨 본다면
이제 정책의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그 어떤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렇죠. 예. 부작용이 너무 많다. 그런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고 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짓궂게 말씀. 점수로 한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국민들께서 지금 뭐 7, 80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저는 그보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협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여소야대 이 전국이고 또 여당이 현실적으로 야당이 협조 없으면 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협치 많이 강조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좀 협치 측면에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이랄까 뭐 어떤 좀 그런 어드바이스가 있다면은 좀. 사실 그 협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와달라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노력,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입장도 일부 반영하는 노력,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노력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협치가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야권과 다양한 접촉 또 야권이 무엇이 힘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나누어 가지는 그런 너그러움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게 있어야 그래 협치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껄끄러운 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그 국회 사무처 시무식에서 뭐 적폐청산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조용하게 좀 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실제로 야당 보수층 그 사람들 만나보면 좀 이 정도에 좀 그만하자 뭐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좀 뭐 그런 뜻인지 어떤 취지였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적폐를 청산한다고 해서 이제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이런저런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과거지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걸 그냥 덮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세상에 굉장히 투명한데 그걸 누가 덮을 수 있겠어요? 단 너무 이것이 드러나고 또 증폭되고 또 보도의 주류를 이루어서 진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는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협치의 방해가 걸림돌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드러나면 그것은 덮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대로 처리하되 너무 이게 부각되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방해를 받기까지 해서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국민적으로 동계올림픽이 가장 큰 그렇죠. 과제 아닙니까? 그러면 동계올림픽이 계속 보도가 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부합이 돼야 되는데 뭐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한 언론의 지면이나 또 화면을 차지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법대로 하되 이것을 너무 좀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리게 하지 않는 게 지혜롭겠다. 이제 그런 취지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 동계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 초청을 하셨는데 그건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잘 하신 그렇죠. 국민들이 아마 박수를 보내실 거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올림픽을 유치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올림픽과 관계 없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저는 그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